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이제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종목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들어보도록 하고요. 또 여러분이 궁금하신 종목들 상담 이어갑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궁금하신 종목명, 가격 그리고 매수 비중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잠시 뒤에 상담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상황 괜찮습니다. 함께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는 1.7% 상승입니다. 2132포인트대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2115포인트대부터 2136포인트대까지 올라갔고요. 현재도 고점 부근에서 지속적으로 1.7%의 급등 흐름 이어갑니다. 수급 주체 오늘 괜찮습니다. 수급 상황도 저녁 고임 없이 외국인 기관 매수해주고요. 기관 전주체 사고 외국인도 2,551억 원 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만 지금 매도하는데요. 일단은 그동안에 정리하고 싶었던 물량들 그리고 지난주에 단기적으로 샀던 물량들에 대해서 지금 매도 포지션을 잡으면서 단기 차익 실현에 나서는 개인들이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은 일단 기관 외국인 쌍끌이면서 보기 좋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706포인트대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일단 1.5%대까지 상승폭 키웠고요. 10포인트 넘게 상승합니다. 코스닥 역시 오늘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하루간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702포인트대부터 707포인트대까지 일단 장 초반에 미국장이 열리기 전에 우리 시장이 먼저 오늘 열린 겁니다. G2의 정상이 합의를 했다곤 하지만 휴전의 잠정 협의를 했다곤 하지만 미국 시장, 유럽 시장이 열리기 전에 아시아 증시가 먼저 열렸기 때문에 좀 확인하고 가는 부분이 장 초반에 양 시장 모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살짝 주춤하는 그래프로 보여줬고요. 바로 화답을 했습니다. 현재도 고점 부근 706포인트대까지 다시 올라오면서 시장 상황 괜찮은 모습입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기관 외국인 여기도 쌍끌이 매수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 288억 원, 기관은 414억 원 매수합니다. 개인이 608억 원 매도하는데 일단은 코스피 코스닥 쌍끌이하는 매수 주체는 같은데 매수량이나 질은 조금은 다릅니다. 특히나 오늘은 코스피가 그동안 많이 밀렸던 종목들, 대형 종목들 위주로 지금 크게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고요.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12원 60전에 거래되면서 8원 60전 하락, 원화 강세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감 전략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TB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에 이성웅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시작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장 흐름 짚어주시고요. 마감 전략 함께 들어볼까요? 네, 우선 코스피 지수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휴전 합의 소식에 지금 현재 양 지수 모두 1.5% 이상의 큰 폭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지난 주말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내년 1월로 예정됐던 그 상대국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유예하기로 합의하면서 우선 상승세를 계속 이어갔다. 한마디로 그 전에 투자 심리가 좀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장주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3%대와 1%대의 강세를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시가총액 많이 차지하고 있는 코스피 IT 주주의 상승세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지수 전체를 심리를 좀 우호적으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코스피는 2131선까지 좀 터치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706.24포인트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그 지난 주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북한과의 어떤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로드맵을 좀 발표하면서 남북 경협들의 상승과 함께 이 코스닥 증세 장시 코스닥도 이제 700포인트 이상을 좀 올려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에 그렇다면 지금 종목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긴 한데 좀 볼만한 종목 있으십니까? 네, 우선은 지금 낙폭 과대주에서 실적이 괜찮은 종목을 봐야 된다라고 판단되면서 이 메디톡스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3분 실적이 중국 쪽에서의 수출에 대한 그 급감이 나와주면서 하락세를 보여주었는데, 하지만 중국 쪽에서의 그 뉴로톡스에 대한 그
수출 급감은 아시겠지만 보따리상이죠. 이 따이공에 대한 규제 때문에 이렇게 좀 수출 급감이 보여주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내년에 이 중국에서 이 누리톡스가 공식적인 시판이 된다고 한다면은 다시 한번 중국 쪽에서의 수출과 함께 실적의 회복이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디톡스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가져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낙폭 과대와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종목을 본다고 한다면 이 메디톡스와 같은 이런 종목들을 살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오늘 장에서 메디톡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자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TB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채널장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본격적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시는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립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AR 인베스트먼트의 오현진 팀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한 분 한 분과 이제 종목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신 소장님부터 가도록 하죠.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첫 번째 종목은 JTC입니다. 네. 우리가 그 면세점을 가보면 듀티 프리라고 써있죠. 어떤 면세점이든 상관없어요. 신라든 롯데든 듀티 프리라고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세금 의무가 다 면제가 되죠. 모든 세금이 면제가 돼요. 담배를 사려는 곳에 사람들이 몰려있는데 왜 몰려있냐? 담배 붙는 세금이 굉장히 센데 면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담배를 사려고 난리죠. 물론 그 이상 원래 한도 이상을 사면 그렇죠? 추가적으로 세금을 다시 뱉어내야 되고 그리고 블랙리스트에 오르겠죠. 하지만 한도 내에서는 이제 최대한 사겠죠. 듀티프리라고 굉장히 홍보를 하는 게 우리가 보통 아는 면세점이고 이 JTC 같은 경우에는 사후 면세점 사업을 영위를 합니다. 사후, 그러니까 후에 면세를 받는다는 거죠. 사후 면세점은 보통 텍스 프리라고 홍보를 합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거는 일본에 여행 갔을 때 밤잠을 이루지 않고 나가죠. 돈키호테 가서 쇼핑을 하려고. 거기 가보면 이제 색 형광지로 막 써 있습니다. 얼마 이상 사면 텍스 프리다. 그래서 돌려봤죠. 영수증에서 딱 마이너스로 찍혀서 나와서 엔화로 다시 돌려줘요.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이게 텍스 프리라고 홍보를 하는데 최근에 듀티 프리라는 간판을 쓰는 사후 면세점이 는다고 합니다. 왜냐면 듀티 프리라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공식 인증을 받았다고 할 수 있을 만큼 모든 세금이 면제되는 그 듀티 프리 의무가 면제된다는 거랑 텍스가 면제되는 건 약간 틀린 개념이거든요. 텍스 프리는 그 세금이 굉장히 많은데 부가세와 개별 소비세 두 개만 면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잘 알지 못하면 혼동해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텍스프리 사후 면세점 업체들도 듀티프리를 홍보를 하면 저거 뭐야? 저기 면세점이네. 우리가 아는 이케아는. 그리고 더 사람이 몰릴 수 있으니까 그런 지금 안 좋은 현상도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걸 이제 정부에서 나서서 단속을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JTC는 사후 면세점, 텍스프리, 부가세와 개별 소비세만 면제되는. 중국인들이 항상 다시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기 전에 항상 줄을 길게 서서 텍스프리 면제를 받으려고 시간을 맞춰서 하다가 포기하고 그냥 세금 포기하고 가는 사람도 많다며요. 그죠? 중국인 대상으로 이제 당연히 JTC도 영업을 하겠죠. 왜냐면 중국인 관광객이 전 세계에 가장 많이 나가고 인구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1993년도에 설립된 일본 사후 면세점이고요. 면세점 점포수 기준으로 일본 내 2위 업체입니다. 주로 중국 단체 관광객 대상으로 면세 영업을 한다. 당연하죠. 지금 중국인들이 워낙에 인구 자체도 많거니와 거기서 나가는 해외 여행객이 많아요. 어느 나라든 일본을 비롯해서 동남아든 다 중국인들이 휩쓸고 다녀요. 한국인이 아무리 많아도 사실 쪽수는 되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많기 때문에. 중국 단체 관광객 대상으로 면세 영업을 하죠. 가이드가 이제 소개를 하겠죠. 가이드도 패키지 상품이 워낙 싼 이유는 가이드한테 가져가는 게 없기 때문에 가이드는 결국 옵션으로 상점을 데리고 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가이드의 잘못은 아니죠, 사실. 가이드가 이제 데려갑니다. 자, 여기 사세요. 우리 이제 계약을 맺어놓는데 이제 좋은 말로 사실 포장을 하죠. 가서 합니다. JTC가 영업을 하고 있는 사업 면세점에 데려가겠죠? 패키지 상품 안에 있을 거예요. 데려가서 이제 단체 관광객들이 한번 싹 사면은 이제 수당이 떨어질 겁니다. 작년 4월 달에 오사카의 유명 관광지 있죠. 오사카 하면 도톤보리. 그쵸?
도톤보리 강가가 있고 그 사이에 이제 상점들이 양쪽에 쫙 있는데 거기 도톤보리에 도톤 플라자를 오픈을 했어요. 근데 여기 현재는 도톤 플라자의 단체 관광객이 중심인데 이제 최근에 개인 여행객들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예전에는 사실 패키지 위주였어요, 여행이. 나이 드신 분들은 대부분 패키지 갑니다. 편하고 그러니까. 근데 젊은이들 위주로 이제 개별 자유관광이 굉장히 뜨다 보니까 요즘에는 개별 관광과 패키지 관광을 합친 하이브리드 관광도 나오기도 하고, 보통 이제 막 이렇게 조금 깨알같이 알아서 막 공부해서 가는 재미들을 젊은이들은 추구를 하니까 그런 자유여행객들도 늘고, 그리고 중국인 단체 관광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사드 보복 때문에 뭐 많이 줄었지만 지금 뭐 일본도 사실, 일본과 중국도 사실 뭐 그쪽으로 따지면 사이가 좋지가 않아요. 우리가 여행이나 문화 이런 건 왕래가 많은데 역사나 이런 종교 뭐 이런 쪽으로 가면 이제 둘 다 또 막 싸우죠. 머리끄댕이 잡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일본이나 한국으로 여행을 못 가게 하는 그런 정치적 문제 때문에 그렇게 생기면 개별 자유여행객들을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단체 여행객은 정부에서 아예 그 중국 여행사 루트를 막아버려요. 아예 한국 여행 상품, 일본 여행 상품 올리지 마라. 이러면 여행 상품이 없어요. 그러니까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비해서 개인 여행객을 키우는 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지금 개별 자유 여행객들 키우고 있잖아요. 싼커라고 불리우는. 그 개별 자유 여행객 대상으로 영업을 하겠다고 아예 선언을 한 게 신세계 강남 면세점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나와서 말을 했어요. 그런 게 지금 뭐 공식으로 나올 정도로 지금 개별 자유 여행객들이 늘고 있다. 도톤 플라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4호 면세점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어요. 최근에 혜택들도 많이 주어지고, 이거는 아까 듀티프리라고 불리는 면세점 뭐 입찰해서 막 정말 어렵게 황금알을 낳는 가위라고 뭐 입찰해서 따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등록만 하면 아무나 영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쉬우면서 진입장벽이 낮은 것도 단점이지만 JTC 같이 이렇게 이미 일본 내 점포수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 놓은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그 파이가 넓어지는 게 나쁜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JTC가 상장을 하고 나서 계속 빠졌어요. 지금 SBI 예전에 그 모기지 관련한 업체가 하나 있었고, 지금 SBI 핀테크 솔루션즈 그거 빼고 이제 세 번째예요. SBI 첫 번째 기업은 없어졌고요. 지금 상장 폐지됐고, SBI 핀테크 솔루션즈 하나 있고, SBI가 일본계인 거 아시죠? 그 다음 JTC가 일본 기업으로서 세 번째 상장되어 있는데, 상장된 위에 주구장창 빠지다가 이제 지난달에 처음으로 양봉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반전의 계기가 들어오지 않나 싶고요. 손절가 7,500원, 목표가 12,000원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푸드나무입니다. 푸드나무. 이게 딱 봐도 푸드 계열이구나. 안 그러면 이렇게 이름을 지을 리가 없어요. 맞습니다. 식품기업이고요. 국내 최대 닭가슴살 전문 플랫폼인 랭킹닷컴을 운영합니다. 랭킹닷컴이 아니라 닷컴입니다. 그쵸? 꽃기호 닭. 그래서 랭킹닷컴을 운영 중이고요. 랭킹닷컴 가입자 수가 올해 68만 명에서 내년 94만 명까지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그러면 20만 명 정도 느는 거죠. 여기서 파는 것이 맛있닭. 발음을 잘해야 돼요. 러브잇. 이거를 주력 제품으로 하고 있는데 판매가 계속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푸드나무는 여러 가지 가공식품 중에서 닭가슴살 위주로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닭가슴살 쓰일 때가 많이 있겠죠. 닭집도 있고, 닭을 파는 모든 식품 회사라던가 식당들, 여기에 푸드나무의 닭가슴살이 이제 영업을 통해서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푸드나무도 지금 상장한 지 이제 3개월째 접어드는 회사인데요. 지금 푸드나무가 처음에 상장하고 나서 많이 첫 달에 하락을 했고, 두 번째 달에 마지막 그 밑에 어떤 2만원대 선을 지키면서 버텼고요. 지금은 23,000원 부근에서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푸드나무도 역시 상장하고 나서 우리가 어떤 그 식당에 오픈했을 때 오픈한 당월에 사람이 제일 많아요. 그쵸? 물론 계속 잘 된 회사는 대박집이 되겠죠. 근데 대부분의 그 식당들, 처음에 개업했을 때 막 프로모션 뿌리고 막 연예인들 섭외해가지고 잔치하고, 그때 제일 많잖아요. 이 주식 그 시장도 비슷해요. 처음에 상장을 할 때, 가장 포장이 굉장히 잘 되어 있을 때, 엄청 그 언론에서 홍보를 해줄 때, 이때 가장 뜨겁습니다. 물론 안 뜨거운 것도 있지만 대부분 뜨거운 버퍼를 받게 되어 있어요. 푸드나무도 마찬가지로 지금 처음에 가장 뜨겁게 지금 이렇게 여론에서 그 뜨겁게 반응을 하고 있을 때 한번 튀기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손절가 22,000원, 목표가 3만원입니다. 세 번째는 셀리버리입니다. 이것도 상장한 지 2개월째 접어드네요. 지금 단백질 소재의 바이오 신약 개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단백질 소재로 바이오 신약을 개발해서 어디다 쓰냐면
파킨슨병 및 췌장암 치료제 개발, 여기에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셀리버리가 지금 상장을 하면서 공모 자금들, 대부분 상장의 목적은 뭔가요? 당연히 자금 확보죠. 왜냐면 장외에 있다 보면 예를 들어 리드코프라는 회사 있잖아요. 거기서 맨날 이제 광고에 보면은 상장회사, 코스닥 상장회사 굉장히 강조하죠. 그게 뭐냐면은 어쨌든 간에 장외에 있는 회사보다 코스피나 코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는 회사는 자, 이것 봐라. 우리 이게 주식시장에서 인정을 해서 절차를 거쳐서 상장을 했다. 우리는 상장회사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장회사면 은행에서 대출도 더욱 쉬울 것이고, 비상장회사보다 상장회사로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평가된 자료가 있을 거고, 주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판단한 주가도 형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상장회사보다 유리하죠. 그런 면도 있고, 상장했을 때 이제 공모 자금이 들어옵니다. 그 자금으로 새로운 자신들이 꿈꾸는 신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모 자금을 이용해서 임상시료 생산, 그리고 비임상 내부 실험 등 투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셀리버리가 일단 상장에 성공을 했고요. 글로벌 빅파마, 큰 그 제약회사들이에요. 세 곳과 신약 후보물질 기술 수출에 협의를 했습니다. 라이센스 아웃이라고, 그러니까 라이센스 아웃. 그 회사 입장에서 아웃이에요. 나간다. 그건 뭐냐면은 자신의 라이센스를 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셀리버리 같은 회사도 마찬가지라고, 우리나라에서 작은 바이오 회사들은 큰 제약회사, 큰 다국적 제약회사라던가 큰 바이오 회사들에게 자신의 기술력을 인정받고 그것을 파는 게 어떻게 보면 초반엔 더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신약을 개발하면 좋겠죠. 정말 신약을 개발해서 노벨 의학상까지 받고 정말 지구상의 이름을 떨치고 교과서에 나중에 실리고, 이거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임상 1상, 2상, 3상을 다 통과하고 각국의 또 식약처에 해당하는 기관한테 인증을 받고 판매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립니까? 셀트리온도 지금 바이오 시밀러 쪽을 팠지만 그쪽에서 인정을 받고 바이오 시밀러 그 새로운 약이 시판이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과 얼마나 많은 인력과 얼마나 많은 돈이 듭니까? 그러니까 셀리버리 같은 작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비임상 기간, 전임상 단계라던가 임상 1상 단계에서 라이센스 아웃을 시키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돈을 받아서 새로운 또 후보 물질에 투자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다국적 제약사 다케다, 일본 3대 제약사입니다. 다케다와 뇌질환 치료 물질 공동 개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제약사와는 췌장암 치료제 신약 후보 물질의 글로벌 기술 수출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중국, 일본, 그리고 세계적인 빅파마 3곳, 그리고 다 지금 기술 협약에 들어갔어요. 자, 여기서 이제 기술 수출 라이센스 아웃이 하나가 나와서 굉장히 큰 자금을 수요를 받게 된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 또 뜰 수가 있습니다. 셀리버리 같은 이 작은 바이오 제약사에게는 라이센스 아웃 소식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을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라고요. 손절가 25,000원, 목표가 31,000원입니다. 네 번째 종목은 민엔지입니다. 아시다시피 민엔지는 바이오가 아니죠. 보안 쪽이죠. 지금 안철수 연구소도 아실 거고, 보안 업체들이 어느덧 굉장히 많은 상장이 이루어졌어요. 그 사이에. 바이오 업체도 많이 상장이 이루어졌지만 보안 업체도 우리가 이제 막 업종이라고 부를 정도로 굉장히 많은 업체가 상장되어 있습니다. 민엔지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휴대전화 번호 도용 방지 서비스를 개발했어요. 이걸로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안 인증 서비스로 시작을 했는데 최근에는 핀테크 사업, 이쪽 요즘에 핀테크를 이용해서 막 금융 투자도 하고 있잖아요. 최근에 핀테크 사업 영역으로 확대를 하고 있고, 계좌 간편 결제 확대 그 서비스를 운영하는 셔틀뱅크라는 자회사를 보유 중인데, 이게 아마 내년도에 지금 상장을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자회사가 상장을 하면 상장 효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회사의 주가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죠. 지분을 갖고 있는데 자회사가 상장해서 막 날아가요. 그러면은 모회사에도 지분 가치만큼 영향을 끼칩니다. 이런 게 있고요. 최근에 핀테크 사업으로 영역을 확대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지난 10월 달에 신한금융투자와 20억 규모의 제휴 계약을 체결했어요. 내용이 뭐냐면, 신한금융투자에서 내년 1분기에 해외 주식 그리고 펀드 간편 투자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해외 주식 부분이 굉장히 커서 신한금융투자 비롯해서 삼성증권, 유한타증권이 엄청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해외 주식을.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해외 주식을 늘리는데 이런 보안 업체도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안이 중요하잖아요. 특히나 이 돈을 다루는 투자 부분에서는. 그래서 그리고 보험,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해서 모바일을 통해서 최적화된 보험 정보를 제공한다. 그리고 개인형 맞춤 보험 제공을 한다. 이 서비스를 확대하는데, 이 신한금융투자의 이 분야들, 금융, 증권, 그리고 보험, 이쪽에 다 민엔지가 지금 뒷받침 백업 서비스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민엔지의 보안 쪽이 신한금융투자라는 금융회사와 결합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는 이런 부분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미넨즈가 지금 보안 인증 서비스로 시작을 했는데 최근에는 사업 영역을 굉장히 확대를 하고 있다. 보안 서비스는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미넨즈의 어떤 그 무궁무진한 그 확대 정책에 맞추어서 주가도 올라가리라 생각이 되고요. 손절가 19,000원, 목표가 25,000원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종목은 한국전자금융입니다. 한국전자금융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ATM기를 관리하고요. 그래서 ATM기에 돈을 넣어갈 때 한국전자금융이 써있는 게 있을 거고 나이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CD-밴 사업 등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국내 ATM 관리업체 1위입니다. 은행권 ATM기 약 6,000개 정도 점유를 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그리고 포스 장비를 통해서 제품 판매량 및 재고량을 파악을 합니다. 포스, 편의점이라던가 마트에서 찍을 때 그 기계가 포스인데 거기에 자료들이 다 총 집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국내 편의점 사업에 진출을 했어요. 한국전자금융이 포스를 통해서. 편의점은 계속해서 커가고 있죠. 유일하게 백화점 대형마트는 지금 출점 제한이 지금 되고 있어요. 물론 지금 편의점도 출점 제한이 있는데 아까 그 소식이 나왔는데 정부의 정책에서 여러 가지 폐점할 때 폐점비를 안 내거나 이런 건 있었는데 출점 제한이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출점 제한 80m 이내에 같은 편의점 출점 못한다 이거 늘려고 했는데 없어졌어요. 출점 제한이 일단 없어졌기 때문에 일단 규모의 경제를 계속 늘리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편의점이. 그래서 편의점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포스 장비 한국전자금융께 많이 들어간다.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되고 근로시간이 단축되면서 무인 지금 포스, 그러니까 무인 ATM기 이런 것들이 들어서면서 한국전자금융 할 수 있는 사업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인력이 줄어들지만 이런 전자 그 기계를 운영하는 회사들은 인력을 대체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기회가 된다. 목표가 15,000원, 손절가 10,000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섯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제 오현진 팀장 만나서 어떤 종목 오늘 가지고 오셨는지 들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종목 가볼까요? 네, 오늘은 대형주를 중심으로 좀 많이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종목 유통주인 신세계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투자분들께서 너무 잘 아실 것 같은 종목이에요. 특별한 설명이 좀 필요 없을 정도로 많이 알려진 종목이긴 한데, 이제 ssg.com이 있죠? ssg.com의 이제 매출과 인지도가 지속적으로 좀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신세계그룹의 통합 온라인몰인데, 이제 이전에 그 공유 씨와 공유진 씨가 그 CF 효과를 통해서 ssg.com의 인지도가 굉장히 빠르게 상승했죠. 그러면서 매년 한 2자릿수대 정도의 성장률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그 AI를 기반으로 한 챗봇을 통해서 24시간 응대 시스템을 좀 도입하는 모습들도 나오고 있고요. 어느 정도 호응을 얻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백화점 부분 역시도 좀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3분기 매출 같은 경우 4,300억 정도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7% 정도 증가한 것으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8% 정도 증가했습니다. 특히 해외 패션 매출이 전년비 한 10% 이상 급증하면서 좀 고성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전보다 명품이라든지 고가 상품의 매출이 증가하고 있어서 수익 개선에는 충분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그 면세점 부분의 매출 회복도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신규 출점한 인천공항 티어 면세점의 오픈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최근에 이제 중국인 관광객 유입이 좀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 그 면세점 부분의 매출액이 한 3조 원 정도를 돌파하면서 수익성 개선을 원만하게 이어갈 것이다라고 판단합니다. 지금 기술적으로도 위치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점을 다지고 좀 올라가는 모습들, 지난주에 눌림이 나왔고 오늘 재반등을 시도하는 구간, 윗꼬리를 달고 올라가고 있고 21 이평선을 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무난한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주기 때문에 이게 매수 전략은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금일 한 종가 정도에 무난하게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34만 원, 손절가는 26만 원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네이버를 보겠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 이제 그동안 계속해서 약세를 보였다가 최근에 좀 반등을 시도합니다. 그동안 신사업 부진이라든지 광고 시장 정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대체적인 플랫폼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유튜브를 비롯한 그 기타 플랫폼 업체의 성장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은 우려 요인으로 작용을 했었는데 대부분 주가에 반영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낙폭과대에 따른 저가 매수가 유입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지금 플랫폼 업체의 주가가 전체적으로 괜찮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카카오도 좀 반등을 했고, 아프리카TV도 괜찮은 편이고, SK텔레콤 굉장히 강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내 주요 플랫폼 업체 중에 하나인 네이버 주가가 많이 하락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는 좀 가격 괴리 맞추기, 키높이 맞추기 이런 그 반등도 나타나지 않았나 싶고, 올해부터는 분명히 반전의 계기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PC와 모바일 광고 수요에는 조금씩 회복되고 있죠. 최근에는 모바일 게임에도 광고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광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범위 자체가 빠르게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라인을 통한 그 금융사업에도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대만에서 인터넷 은행을 현재 준비 중인데, 그 일본에서 라인페이 사용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죠. 2분기 라인페이 거래대금이 2,600억 엔으로 일본에서 전년 동기 대비 120% 이상 증가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본 같은 경우 그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그 현금 결제 비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보시면은 뭐 음식을 먹던 물건을 사던 어디 가선 결제할 때 거의 다 95% 이상은 이제 카드 결제잖아요. 근데 일본은 이제 뭐 놀러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생각보다 그 현금 결제 비중이 높습니다. 근데 이런 수요들을 라인페이가 흡수를 한다면 상당한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이제 체크해볼 부분이 모바일 페이지 개편이에요.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 그 모바일 페이지가 지금 PC랑 거의 비슷하게 돼 있는데, 앞으로는 구글처럼 굉장히 심플하게 바뀝니다. 그래서 그린닷이라는 검색 버튼도 도입하고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는데, 이 그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됐을 때 실제로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낼지, 호응을 얻을지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초기 반응이나 이런 부분들 네이버를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가 12만 6천 원인데요. 금일 종가 매수 가능하고요. 목표가는 14만 5천 원, 손절가는 12만 원 정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금호석유를 보겠습니다.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원가 절감 기대감에 의해서 금호석유뿐만이 아니라 저는 화학주 전체를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주는 유가 상승 수혜주이긴 한데, 그건 이제 유가가 경기에 민감하게 움직였을 때 얘기가 그렇다는 것이고, 최근에 유가 급락은 단순히 경기보다는 좀 정치적인 부분이 컸어요. 트럼프의 그 유가 하락에 대한 압력도 있었고, 이렇게 국제유가가 너무 단기간에 급락을 했고 당분간은 빠른 반등은 좀 쉽지 않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 유가 하락에 따른 수혜를 받는 종목이 좀 강세를 보일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야 뭐 가져간다고 해도 신규 접근하기 조금 어렵고, 최근에 바닥권에서 반등하는 유가 하락 수혜주가 화학주입니다. 그래서 화학주, 뭐 LG화학, 금호석유, 롯데케미칼 이런 종목군들 좀 광범위하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국 정부 같은 경우 이제 인프라 투자를 비롯해서 그 부양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화학 제품에 대한 수요 회복에도 도움을 좀 줄 것이다라는 부분이고, 미국이라든지 중국의 에틸렌 공장 증설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화학업체의 증설 우려는 매년 나왔던 이슈입니다. 새로울 것은 없기 때문에 굳이 이 부분에 위축되실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지금 화학주를 보는 최대 포인트는 원가 절감에 따른 수익 개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호석유는 지금 추세도 좋아요. 바닥권을 찍고 반등하는 모습, 중기 이평선도 돌려냈고 200일선, 장기 이평선까지 좀 달려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하락 이후에 윗골을 다는 모습으로 저가 매수 수요가 있다고 보고요. 금일 종가에서 매수하시게 된다면 목표가 10만원, 손절가 8만 3천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제 경동나비엔입니다. 경동나비엔 뭐 모르시는 분들 없으실 것 같아요. 보일러 업체죠. 신공장 증설 이후에 그 매출 원가율이 2012년 74%에서 올해 65% 수준까지 9%포인트 정도 개선이 됐습니다. 판매 관리비가 조금 올라갔지만 R&D 투자라든지 고용 등에서 기인한 부분으로 나중에 자산으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겨울철 보일러 성수기죠. 최근에 사무인터넷을 비롯한 신기술을 도입한 보일러 시장이 확대되는 부분 역시도 좀 긍정적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러시아와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고요. 중국향 보일러 온수기 시장 진출도 본격화가 됩니다. 그런 만큼 계절적인 수혜도 받을 수 있는 경동나비엔 한번 주목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7%까지 급등을 했는데 뭐 눌렸어서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금일 종가에서
매수하시게 된다면 목표가는 53,000원, 손절가는 42,000원 정도 전략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5번째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Y솔입니다. Y솔도 지금 기술적인 위치에는 괜찮습니다. 일단은 5G 관련주로 분류가 돼 있죠. 그 SAW 필터 모듈화 상승으로 수익 개선이 기대가 됩니다. 이 필터 같은 경우 이제 가동률이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베트남으로의 모듈 라인 이관과 공정률도 개선되고 있어서 긍정적인 요인이 많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5G 단말기와 관련된 이제 BAW 필터 같은 경우 지속적인 R&D를 진행하면서 연말까지 이제 샘플 제품이 출시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어쨌든 5G 모멘텀이 이제 본격화가 돼요. 이번 달에 기업용 5G 시스템이 이제 도입이 됐죠. 5G 시대가 생각보다 빨리 옵니다. 내년부터는 5G 스마트폰이 또 도입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 좀 면밀히 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적으로는 한 장기 이평선이죠. 200일 이평선을 밟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지력은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일 종가에서 매수하시게 된다면 목표가는 17,000원, 17,500원, 손절가는 14,500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Y솔까지 5종목 하나하나 또 짚어주셨습니다. 이제 단기 접근 종목들 체크해볼 시간입니다. 남화산업에 대해서 신소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결과 어땠나요? 네, 괜찮았습니다. 오늘도 지금 2.41% 오르면서 지난주의 그 흐름에 위에서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뭐 3일 됐기 때문에 뭐 주라고 할 수도 없는데, 그쵸? 주가 뭐 그냥 절대적인 주는 지났지만 사실 주의 5일, 보통 5일을 생각하는데 5일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3일 연속 상승세예요. 이게 신규주는 어떤 뭐 이동평균선이나 이런 게 그려지지가 않잖아요. 지금 3일이기 때문에 5일 이동평균선조차 없어요. 5일 이동평균선 5일이 지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일단 기세가 좋아요. 신규 상장주는 결국 초반에 한 달은 거의 첫째 날, 둘째 날에 정해져요. 왜냐면 첫째 날, 둘째 날에 개파락하거나 쭉쭉 밀리면 그냥 보통 한두 달을 계속 밀려버려요. SV 인베스트먼트 보셨죠? 그런 식으로 돼요. 근데 지금 남아산업을 일단 떴단 말이에요. 최근에 뭐 올릭스라는 종목이 있었잖아요. 상장되고 일단 탄력을 받으면 그 관성대로 가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신규 상장되면 약간 개업 오픈 효과가 있어요. 여기 이제 신규 상장했다고 계속 뉴스에 올라오고, 그리고 막 보고서도 이제 처음에 뭐 만들었던 게 딱 상장된 뒤에 보고서가 짜자자자 나와요. 그러니까 보고서도 나오지, 뭐 언론에서도 얘기가 나오지, 또 이제 상승을 하면 갑자기 52주 신고가에 잡혀요. 52주는 택도 없는데 지금 52주 1년이 지나려면은 아직 멀었는데 52주 신고가에 그냥 기계적으로 걸려요, 언론에. 그럼 이제 너도 나도 이제 막 신고가 올라오고 뭐 언론 막 보고서 나오고 이러니까 그런 추격 매수들도 붙게 돼요.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한번 올라가게 되면 한 달은 굉장히 좋은 환경 속에서 뭐 보낼 수가 있어요. 남아산업은 지금 일단 좋은 환경 속에서 보낼 수 있는 토대를 3일간 마련했다, 지금. 그래서 지금도 탄력이 좀 살아있기 때문에, 제가 뭐 홀인원 얘기를 드렸지만, 홀인원도 노려볼 만하다. 왜냐면, 일단 여기서는 사실 기업 가치나 성장 스토리보다는 초반에 어떤 기세에 의해서 결정되는 지금 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수급적인 문제예요. 지금 여기서 첫날에 들어왔던 수급이 계속 유지를 하면서 올라가면 이거는 지금 10,000원도 지금 가능하죠. 오늘 9,480원을 갔다가 지금 8,790원까지 왔는데 10,000원이라는 선을 돌파를 하면 이제 5자리에서 한 달간 놀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커 보입니다. 남아산업은 한 번 더 홀인원을 계속 노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남아산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한 종목 더 들어보도록 하죠. 이번 주는 어떤 종목이 괜찮아 보이죠? 이번 주에는 셀리버리입니다. 네. 자, 셀리버리는 또 지금 이틀 됐네요. 이틀이 아니라 지금 두 달 됐죠. 두 달 됐고 주수상으로 한 5주 됐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셀리버리는 남아산업과 반대로 움직였어요. 처음에 빠졌는데, 자, 자리를 잡는데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11월 26일 있죠. 이때 위험했거든요. 왜냐면 보통 신규 상장을 한 뒤에 이런 거 되게 많아요. SV 인베스트먼트도 그랬죠. 급락을 한 다음에 바닥을 다지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다 갑자기 밑으로 빠져서 붕괴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려온 폭, 처음에 5일 이상 내려온 폭을 또 빠져요. 그러면 이제 신규주는 일단 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바로 반등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반전이 일어나더니 지금 어떻게 됐냐면 완전 그걸 되치기라고 되쳐버렸어요, 지금. 그 횡보하던 그 26,000원을 완전 되쳐버려가지고 지금은 그 위에서 지금 놀고 있어요, 지금 이게. 그럼 이렇게 되면 한번 반전의 기회가 다시 온 겁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다시 한번 올라가면서 2018년 11월 9일 날
이 기록을 했던 첫날에 33,950원 여기까지 일단 진군을 하는 부분이 지금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11월 28일 날 강하게 한번 치면서 그 박스권 상단을 깼죠. 깨고 나서 지금 3일 동안 거의 주가의 변화가 없이 옆에 붙이고 있습니다. 0점대로. 이거는 뭐냐면 힘이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크게 상승한 뒤에 이렇게 횡보를 하면 올라가려는 힘이 죽지 않은 거고, 반대로 급락한 뒤에 횡보를 하면 그거는 올라가려는 게 아니라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급등한 다음에 옆으로 횡보하고 있으니까 힘이 있는 거예요. 방향이 위일 가능성이 아래일 가능성보다 훨씬 크다. 이 3일 횡보 뒤에 4일째인지 5일째인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28,000원을 돌파하면서 강하게 상승하는 날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33,000~34,000원을 다이렉트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한 달은 셀리버리의 아까 말씀드린 성장 스토리와 관계없이 절대적으로 그냥 수급과 기술적 분석에 의해서 움직이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셀리버리 지금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단기 추천주로 굉장히 좋다. 그래서 한번 단기적으로 파워 있는 그 부분이 나오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셀리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오현진 팀장께 여쭤보는데 지난주에 대현 말씀해 주셨는데 종목 어땠습니까? 네, 흐름은 좋았습니다. 일단 그 다음날 목표가 달성을 일단 했어요. 그래서 9% 정도 급등이 나오면서 2,350원을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2,350원에 매도를 걸어놓으신 분들은 매도가 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인데, 그때 이제 매도를 못 하셨다고 해도 그 다음날도 목표가를 이제 근처로 갔거든요. 그래서 2번 정도는 이제 매도 기회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매도되신 분은 뭐 새로 접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아직 추세가 안 죽었거든요. 오늘 양봉이 띄우면서 추가적인 시세를 한 번 정도는 더 줄 수 있는 위치까지는 왔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목표가를 달성을 했는데 윗꼬리를 달성을 했으니까 매도되신 분은 그냥 매도 관점으로 홀딩을 하고 그 현금을 유지하시면 되겠는데, 혹시 보유하고 계신 분이시라고 한다면 제가 목표가를 정해드릴 때 2,350원을 정해드렸거든요. 한 번 정도는 충분히 더 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만큼 2,350원 목표가로 보유하고 계신 분에 한해서 홀딩하셔도 충분히 수익권으로 나올 수 있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현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이번 주에는 어떤 종목이 좀 단기적으로 유망해 보이십니까? 네, 이번 주에 말씀드릴 종목은 경동 나비엔입니다. 네 번째 말씀드렸던 종목이고요.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 60일 이평선 구간에 약간 걸려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60일 이평선을 이탈하지 않고 일단은 그 부분에서 지지가 나오는 모습들 나타나고, 외국인 수급도 조금 살아나는 모습 전체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만큼 단기적인 접근에 적절한 위치가 아닌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실적 모멘텀이 내년부터 본격화가 될 것으로 보여요. 근데 국내 기업이 지금 4분기라든지 내년에 대한 그 실적 컨센서스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중에서도 눈에 띄는 실적을 내는 종목으로는 수급이 유입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경동 나비엔을 단기 종목으로 한번 공략해 보겠고요. 금일 종가 매수 가능하고요. 목표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53,000원, 네, 손절가 42,000원 정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시장의 특징주들 점검하는 시간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특징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워낙에 급등하는 시장 속에서. 신 소장님 어떤 종목을 좀 포착하셨습니까? 오늘 STC입니다. STC가 지금 워낙에 급등을 하고 있어요. 상한가 가까이 지금 그 근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그 재무제표는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보시면은 지금 다 빨간색이요. 그렇죠? 매출액은 나오고 있으나 영업이익, 순이익이 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적자 상태다. 근데 이제 주가가 지금 거의 몇 년입니까? 2014년부터 20개월 선을 그 돌파해서 밑으로 내려간 이후에 단 한 번도 못 뚫다가 지금 지난달, 이번 달 해가지고 뚫었어요. 20개월 선을 뚫고 두 번의 바닥을 그리면서 갭 상승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단기적으로 굉장히 특징주예요. 왜냐면 2017년과 18년에 이 3,000원 라인, 이게 지금 2년 동안 저항이었잖아요. 근데 이 저항을 뚫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갭 상승입니다. 줄넘기. 우리가 허들 넘어보셨죠? 허들을 막 손으로 밀고 이러면 오래 걸려요. 그냥 넘어버려야지. 그러니까 지금 넘었습니다. 그래도 기술적으로 의미가 굉장히 있는 지금 상승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재무제표가 지금 굉장히 엉망인데도 이런 기술적인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기술적인 대응을 가능한 부분이 왔다. 그래서 이 부분을 허들을 넘었기 때문에 일단 4,000원대 이상까지 가볼 수 있는 탄력이 나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현진 팀장께서 오늘 시장 특징주 어떤 종목 꼽으셨습니까?
네, 오늘은 제가 그 포스코를 뽑았습니다. 오늘 보시면은 철강주가 다 강합니다. 동국제강, 현대제철, 포스코 일제히 반등입니다. 그동안 부진했던 철강주가 일제히 올라오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시장 자체가 낙폭과대주의 순환매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낙폭과대 대형주는 일단 기본적으로 보시는 게 맞아요. 철강주 같은 경우 워낙에 저평가가 됐죠. 포스코도 PER이 한 7배, PBR 0.5배도 안 됩니다. 그만큼 저평가된 상황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저가 매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국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수혜도 충분히 기대가 돼요. 그런 만큼 철강주 전체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업황이 조금씩이라도 개선된다면 대장주인 포스코가 먼저 올라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도 상승할 때 윗꼬리를 거의 달지 않고 깨끗하게 양봉이 띄어지면서 거래량도 어느 정도 좀 실리는 모습입니다. 아마 현재 시점부터는 추가적으로 들어올릴 가능성이 높으니까 특징주 내에서도 좀 관심 있게 보실 수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특징주들 포스코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 하단의 번호를 통해서 많은 종목 여쭤보셨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3623번님께서 휴젤 종목 여쭤보셨습니다. 33만 7,200원의 비중은 30%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신 소장님, 휴젤은 어떻습니까? 최근에 다시 많이 올라왔는데요, 주가가. 네, 일단 가장 탄력이 좋은 건 대웅제약입니다. 지금 메디톡스, 휴젤, 대웅제약 3파전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휴온스 같은 경우에 뒤늦게 뛰어들었기 때문에 메디톡스, 휴젤, 대웅제약 다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 메디톡스는 처음에 중국을 노렸어요. 지금 중국이 약간 뭐 더 다른 문화도 마찬가지지만 사드 보복 때문에 여의치 않았어요. 메디톡스가. 근데 그 사이에 대웅제약이 나보탈 내놓으면서 미국을 먼저 갔네요.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그 부분 때문에 대웅제약이 나보타로 지금 떴어요. 근데 그 사이 휴젤은 꼈습니다. 휴젤은 러시아에서 혼자 하고 있는데 러시아 중남미를 노리지만 역시 가장 큰 시장은 미국, 중국이고 우리나라는 보톡스 시장에서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비중은 1%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다 99%의 해외를 노리는 건데, 자, 여기서 휴젤이 제일 탄력이 안 좋다고 걱정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누가 크던 상관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메디톡스가 중국을 가건 대웅제약이 미국을 가건 휴젤이 러시아를 가건 그거 전 세계를 다 공략을 하고 있는데 결국 우리나라 브랜드를 알리는 거예요. 이거는 팔로우 전략으로 가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로 갔다는 거에 어떤 그런 상징적인 의미만 있지 시장을 넓혀주는 거에서 다 좋아요. 아까 99%의 시장이 있다고 했죠. 메디톡스, 휴젤, 대웅제약은 어떻게 보면 삼두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략할 시장이 많아요. 엘러간, 보톡스의 원조 회사는 지금 2015년까지 주가가 좋다가 지금 계속 하락 중이에요. 왜냐면 다 뺏기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메디톡스 휴젤한테 뺏기고 있고 중국 시장에서도 뺏기고 있어요. 중국 업체랑 메디톡스한테.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을 보면 한국은 지금 보톡스를 만든 엘러간 회사의 지분을 뺏어가면서 저가 공략으로 나서는데 지금 아직 시장이 많이 남았다. 그래서 휴젤은 지금 이런 단기적으로는 뭐 급락 막 20%, 30% 빠지니까 계좌가 깨지니까 너무 떨리죠? 근데 이 장기적으로 보세요. 그리고 적응증이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미용용으로만 사용하고 있죠. 보톡스를. 보톡스가 원래 독소예요. 그래서 미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치료에 쓰여요. 안구 건조증이라든가 척추라든가 그런 것들이 적응증이 앞으로 10년, 20년에 걸쳐 굉장히 많이 일어날 거고, 아까 중국, 미국 시판되려면 2020년, 22년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2022년 그쯤까지는 보고 가야 이 세 명이 세계 파이를 넓히는 그 결과들이 나와요. 그 결과들이 나올 때까지 들고 가려면 아직 한참 남았죠. 그래서 한 3, 4년은 최소 들고 가고요. 그리고 뭐 계속해서 들고 가도 됩니다. 10년 이상.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휴젤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0766번님께서 텔콘 RF제약 1,500원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80%. 오현진 팀장님 어떻게 할까요? 네, 비중이 높은 부분이 약간 우려스럽긴 해도 지금은 뭐 보유하시는 게 당연히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텔콘 RF제약은 이제 두 가지죠. 중계기 부분과 제약 부분 두 가지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아까도 이제 5G 관련된 얘기를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5G 관련주에 엮일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좀 남아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제약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성과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주목받는 두 가지 섹터에 대한 모멘텀을 모두 다
다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는 당연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봐도 만약에 오늘 음봉이 들어왔다면 약간은 추세가 꺾일 수도 있는 위치였어요. 그런데 반등이 나와줄 자리에서 반등이 나와준단 말이죠. 그래서 쉽게 죽지는 않을 종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만큼 현재 위치에서 좀 무난하게 보유하시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보유 물량이 많기 때문에 가격 전략을 좀 잘 지켜서 매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가 위치에서는 홀딩을 해주시고 목표가는 한 11,000원까지 노려보겠습니다. 장기 이평선이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안 걸릴 수도 있어요. 빠른 시일 내에 올 수도 있으니까 11,000원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고요. 손절선은 이제 기술적인 지지라인 이탈되는 가격 한 9,000원 선. 그래서 보유 물량 전체 홀딩하시고 목표가 11,000원, 손절가 9,000원 전략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텔콘 RF 제약에 대해서 11,000원대까지 지금 생각보다 빨리 올 수도 있는 시점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4594번님께서 셀바이오텍 34,600원에 비중 높네요. 60%. 향후 전망이 궁금하다라고 보내주셨는데 어떻습니까? 네, 제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은데요. 예. 이것도 장기적으로 가져가자. 자, 셀바이오텍,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정기 배달해서 드시는 분 많을 거예요. 여기 VIP 되면 셀바이오텍, 프로바이오틱스 공장 견학도 시켜줍니다. 그래서 아주 고객 관리를 잘하고 있고요. 공장 견학 후기 블로그들 보시면 공장 굉장히 잘 돼 있죠. 그 셀바이오텍의 연봉인데요. 자, 성장하는 기업치고 3년 이상 하락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3년 이상. 왜냐하면 성장하는 기업이 3년 이상 하락을 하면 성장이 멈추거나 성장 엔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거는. 셀바이오텍 2006년치, 2007년, 2008년 3년 연속 하락한 적 있었죠? 그 뒤에 6년 상승했고 2014년에는 200% 넘게 상승했습니다. 고가상으로. 그리고 지금 3년 하락했죠? 이거는 10년 내 오는 최저가 매수 기회라고 생각이 되고요. 셀바이오텍. 지금 3,000원 정도 손실이지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유산균을 정기 배달시키면서 정기 배달 가격에 그 짜투리 남는 돈, 그쵸? 예를 들어 32,500원이면 예를 들어 5만 원을 설정을 해요. 그래서 12,500원 뭐 이렇게 돈을 빼서 셀바이오텍을 정기 배달하면서 이 주식을 한 주씩 사는 거 또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유산균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계속 복용을 해야 되고 장이 안 좋으면 계속 평생 복용을 해야 돼요. 복용해서 소비를 해버린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거든요. 한 번 먹어서 평생 효과가 가는 게 아니라 계속 섭취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계속 섭취를 하면서 계속 팔리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셀바이오텍 10년 내 최저가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추가 매수 또 가능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3020번님께서 삼성전자 43,357원 여러 번에 걸쳐서 사신 것 같은데 사실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 팀장님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중이 높네요. 60%. 네, 결론적으로는 홀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시간만 두고 보유를 하신다면 충분히 지금보다는 주가가 회복될 것 같아요. 뭐 실적으로 봐도 펀더멘털로 봐도 분명히 저평가고 그동안 시장이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시총 최상위주인 삼성전자 바스켓 매도 때문에 같이 밀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볼 때는 저점을 거의 다 졌고 반도체 업황 둔화 우려감도 대부분 반영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시점에서 더 밀리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좀 장기적으로 끌고 가신다면 충분히 5만 원대 근접한 가격까지는 나올 것 같으니까 매수 가격도 나쁘지 않아요. 현재 종가 기준이니까 비중이 크시다라고 하더라도 삼성전자니까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5만 원 근처까지 조금 길게 가져가는 쪽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감지수 바로 정리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가 2133포인트대에서 마감 예상됩니다. 일단은 2130선 위에서 오늘 마감이 예상이 되고요. 포인트가 36포인트가 넘게 급등 흐름들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2115포인트대부터 2136포인트대까지 올라왔고요. 현재 포인트도 오늘 장중 고점 부근에서 움직이고 보시다시피 한 11시경 중국 시장 열린 이후부터는 시장 크게 밀리거나 오름세 없이 2130포인트 위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 여전히 유효합니다. 기관이 1932억 원이나 순매수해주고 있고요. 외국인이 2662억 원 삽니다. 기관 전주체가 골고루 사주고 있고요. 개인만 4,557억 원 지금 매도 포지션 잡고 있는데 개인의 매도 물량은 조금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주들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삼성전자 굉장히 크게 올라갑니다. 3.35%나 올라가면서 43,25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 7만원대 회복하면서 77,700원, 셀트리온 0.63% 상승, 그리고 오늘 화학주들이 그동안 많이 밀렸는데 오늘 급등 흐름 나타납니다. 제약, 정유화학주들 오늘 전체적으로 좋은데요. 36만 5천원대까지 LG화학도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현대차도 1,500원대까지 상승폭 늘려갑니다. 일단 10만원 위로 올라온 뒤에는 지속적인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지금 포스코도 그동안 많이 눌려 있었는데 오늘 미중 간의 무역 분쟁 합의가 잠정적으로 90일간 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화답을 보내고 있습니다. SK텔레콤과 네이버가 하락하는데 네이버는 낙폭 거의 줄였고요. SK텔레콤은 5G가 본격적으로 12월부터 시작인데 오히려 시작이 된 이후에는 주가가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입니다. 709포인트대까지 올라오면서 장 후반에 힘을 내줍니다. 2% 가까이 급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보도록 하죠. 자, 코스닥 역시 장 초반에 밀려서 갭상승 출발하긴 했는데 소폭 상승 출발하다가 지금 고점 찍었고요. 계속해서 비슷한 흐름 가져가다가 장 후반에 지금 709포인트대까지 올라와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급등하는 모습들 보이시죠? 자,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개인만 팝니다. 기관이 장 후반에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금 2% 가까운 급등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외국인도 여전히 사줍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주들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신라젠, HLB까지 모두 올라가고요. CJNM이 무려 4.53% 근래 보기 드물게 급등 흐름이 나옵니다. 포스코 캠텍 약보 합권 유지가 되는 가운데 6위부터 10위 종목들 마지막으로 정리하도록 하죠. 메디톡스 상승하고요. 바이로메드도 올라갑니다. 코오롱 티슈진도 1.45%나 상승하는 가운데 펄어비스가 약세 보이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역시 0.73% 소폭 하락하면서 오늘 시장 마감 예상됩니다. 자, 월요일장이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12월 첫 거래일이었는데 첫 거래일 시작 좋습니다. 신 소장님 먼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거는 노병은 죽지 않는다인가요? 우리가 차화정 장세를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삼성전자가 아예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삼성전자는 계속 횡보 내지 내려갔죠. 그때 차화정, 칠공주 뭐 이런 것들이 엄청 움직였죠. 오랜만에 그런 데자뷰를 보는 것 같아요. 철강금속 업종 오늘 업종 지수가 4% 가까이 상승, 4% 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종이목재 3.5, 화학 3.3. 지금 이런 그 업종들의 상승이 필요했죠. 건설업까지. 철강금속, 화학, 건설. 자, 굴뚝 업종이라고 불리는 업종들 너무 안 움직여줬고 도움을 안 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비중이 사실 엄청 쪼그라들었습니다. 지금 셀트리온이 무려 거래소 비중의 2.07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없었어요. 아예 셀트리온 3반은 없었죠. 근데 지금 보면은 LG화학이며 지금 뭐 포스코며 다 1점대로 다 쪼그라들어 있어요. 이게 LG화학이니 포스코니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게 되면 이제 시가총액 비중이 높아지겠죠. 비중이 높아지면 거래소의 지수에서 그 움직이는 비율도 높아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IT와 바이오의 그 비중이 낮아지면서 균형을 좀 맞추게 됩니다. 그런 그 선순환이 돌아가게 되면 굉장히 주가가 건강해질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것의 출발이라면 이게 출발의 신호탄이라면 정말 기쁜 소식이고요. 근데 이제 그 미국의 듀퐁이라는 화학회사 보면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고 엑슨모빌은 제자리고요. 정유회사. 아르셀로미탈, 철강주는 지금 오히려 하락을 하고 있다. 어쨌든 전 세계의 화학, 정유, 철강업종, 비철금속 업종의 주가는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본격적인 상승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이 선순환이 돌면서 철강금속 업종, 화학업종, 건설업종 이런 것들이 주가가 그 IT와 바이오가 약간 주춤거릴 때 그 자리를 메꿔줬다는 거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신호탄으로 개인과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 이런 식으로 유지가 된다면, 그쵸? 지금 일단 반전이 한번 일어났습니다. 일자상으로 보면 개인의 매도세가 계속되고 외국인이라든가 기관의 매집이 계속되면서 반전을 이루면서 새로운 업종이 출현을 한다면 그러면 이제 바이오나 IT가 조금 그 주춤해서 조정을 하는 시간을 벌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12월 달에 나오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현진 팀장께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실 것 같은데요. 어떤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미국과 중국이 그 무역 분쟁 관련해서 합의를 찾아 나가는데 한 걸음 정도 움직였죠.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 안도 랠리가 좀 왔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장이 상승할 것이냐?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중 무역 분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작이라고 또 볼 수도 있어요. 합의를 하겠다라는 부분이지 90일간의 유예 기간을 줬지만 그 90일 안에 합의가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 그리고 지금 중국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중국 제조 2025 같은 경우 미국의 기술 유출과 관련해서 부딪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 트럼프도 이 부분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합의를 찾기가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실무진 합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봐야겠지만 분명히 마찰이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시장이 출렁일 수 있다는 부분을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시장의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는 것은 맞고, 또 환율이 아마 좀 약세로 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한국이 금리를 올리고 미국이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게 되면 원하는 강세로 갈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지금 강세 쪽으로 가고 있고, 이것은 외국인의 수급을 불러옵니다. 그런 만큼 시장의 불확실성 요인이 남아있지만 그래도 저점을 완만히 높이는 상승 정도는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트렌드에 맞는 매매를 하시는 게 중요한데 아까 잠깐 언급드렸지만 지금은 낙폭과대의 대형주가 좀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낙폭이 컸지만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대형주들, 화학주나 이제 철강주 이런 섹터군들이 이제 낙폭과대이지만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 중심으로 좀 매매를 하신다면 현재 시점에서 시장을 아웃퍼폼하는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은 이쯤에서 먼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AR 인베스트먼트의 오현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수 정리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볼 텐데요. 코스피가 2131포인트대에서 마감했습니다. 1.67%나 올라갔고요. 코스닥 장 후반에 힘이 좋았는데 마감 지수 1.97%나 올라갔네요. 709.49포인트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많이 내렸습니다. 10원 50전이나 내려가면서 1110원 70전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자, 시장의 이슈들 또 정리해드리는 시간 가져야 되겠죠. 김동섭의 마켓뷰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12월이 시작되고 첫 거래일인데 지수가 아주 좋습니다. 주말에 G20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중국이 시장이 예상했던 대로 일단 합의를 했어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사항을 더 살펴봐야 되는 그런 시장인데요. 오늘 국내 시장을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거의 5거래일 만에 쌍끌이 매수를 합니다. 그것도 소량이 아니고요, 대량으로 합니다. 외국인이 순수 현물로 3,230억 정도 샀고요, 기관이 1,300억 샀죠. 프로그램 매수를 보시면은 한 2,240억 정도를 외국인이 삽니다. 그러니까 합계로는 거의 5,000억 정도 샀죠. 5,600억. 그 다음에 선물을 4,200억을 매수합니다. 근데 기관만은 선물을 1,100억 매도하죠. 이 모습을 보면은 일단 외국인과 기관이 시장을 이끌고 가자는 의지가 굉장히 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앞으로 연장돼서 쌍끌이가 나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죠. 그것이 계속 나온다면 시장의 상승은 상당히 좀 강해질 수 있죠. 근데 이제 오늘 특이한 것은 뭐냐면 이 포지션 상으로 보면 외국인들이 지금 다 매도를 합니다. 제가 이제 누적치를 해놨는데 오늘 당일을 보면 거의 매도고요. 기관도 매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익 실현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매도라는 것은, 콜에서 매도라는 것은
상승을 제한하는 모습이죠. 하방 쪽으로 베팅하는 건데 오늘 매도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오면서 일단 시장이 끝났어요. 이렇게 되면은 현재 이 매도 첫 번째가 275 정도 되니까 지금 276 정도의 코스피 200 지수로 본다면 사실 더 올라가기 원치 않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쌍끌이 매수가 계속 나온다면 이 매도도 이겨내겠죠. 그렇지만 이 쌍끌이 매수가 추가적으로 나오지 못한다면 추가 상승이 제한될 수도 있겠다. 다음 주가 만기이기 때문에 이 포지션 구조를 보시면서 시장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또 쌍끌이 매수세가 이 이후에도 얼마나 지속되는지가 시장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미국과 중국이 합의가 되면서 아시아인이 대체적으로 상승을 합니다. 많이 상승합니다. 근데 일본만 1%를 상승했어요. 일본만 1%를 상승했고 대만, 홍콩, 상해 거의 한 2.6% 정도 상승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의문점이 드는 게 있습니다. 뭐가 의문점이 드냐면 중국하고 미국이 합의를 해서 중국이 많은 것을 양보를 했다고 하죠. 그런데 이 합의가 되는데 불구하고 2.6%밖에 상승을 안 합니다. 일반적으로 중국은 한번 어떤 좋은 이슈가 나오면 6에서 7% 정도 뛰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는 게 특이하다는 거죠. 차트를 한번 잠깐 봤더니 아무리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려가고 있는 20주선을 벗어나지 못하는 중국의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후엑스판은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보이고 있는데 캔들상으로 보면은 지금 아직도 호전 시세가 100% 나왔다 보기 어려운 중국장의 모습이다. 이것이 상당히 좀 궁금하다는 거죠. 적어도 중국과 미국이 합의가 되면서 중국이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좀 특이한 경우다. 자, 초강세를 줬지만 시장과 예상과 다른 초강세. 보통 중국이 60% 오르고 아시아 시장이 보통 한 2.5% 이렇게 올라올 정도로 예상을 사실은 저는 했어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올라오지 않는 모습. 그렇다고 해서 아직도 시장에서 뭔가 의구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2%나 올랐는데 무슨 생각이야 이러겠지만 과거 중국 사례나 아시아의 사례를 보면 이러한 뉴스가 정말 강호재라면 시장이 이렇게 상승하진 않았다라고 본다면 조금 의구심이 드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자, 글로벌 이슈의 이제 핵심은 G20에서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90일 유예를 했습니다. 사실 예상이 됐죠. 휴전 예상이 됐었는데 이 90일 유예가 되면서 시장에서는 이제 경기 침체 리스크가 완화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거 정말 잘 내용을 살펴봐야 한다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90일 유예의 핵심 포인트를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추가 관세 부과에 대해서 90일 유예한 겁니다. 내년 1월부터 할 거를 3월로 유예한 거에 불과한 겁니다. 그렇다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관세를 부과했던 것은 유예가 안 된 겁니다. 그러면 30일 유예했더라도 지금 관세된 거에 의한 시장의 불확실성은 유지된다고 해석을 해야 되겠죠. 왜 유예를 했을까요? 일단 합의를 볼 수 있는 실무 협의 있겠다는데 3개월에 가능할까에 대한 부분. 특히 중국은 미국의 자동차 수입하는 거 40% 관세를 매기지 않겠다라든가 철폐한다든가 아니면 미국산 농산물을 수입을 확대하겠다. 이거지만 사실 기술에 대한 건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 저는 좀 의아하기는 한데 어쨌든 시장에서는 그래도 중국하고 뭔가 대화를 하는가 보다. 여기에 포인트를 좀 둔 게 아닐까라고 보여지는데요. 제가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합의를 보고 난 다음에 아시아 시장은 열렸지만 실제로 이 합의 후에 미국 시장은 아직 안 열렸습니다. 미국에서 이걸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거죠. 만약에 미국에서 이 평가가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모습, 예를 들어서 미국이 어중간하게 합의했다. 합의에 실패한 거다. 더 좋은 합의를 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게 되면 사실은 이 합의가 별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아마 이런 부분 때문에 아시아 시장이 올라도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은 합의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아마도 시장에 상당한 결과에 대해서 얘기가 많을 것이다. 그 리포터가 나오는지를 꼭 확인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요. 일단 아시아 시장에, 그러니까 신흥국 시장이
저평가 국면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금 유입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쩌면은 결국 무역 분쟁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를 보지 않을까 하는 기대치가 시장에 작용한 것이 아닐까, 아니면 시중국이 선진국 대비로 굉장히 저평가된 거를 밸류에이션상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해서 유입이 된 것 같은데요. 10월 18일 기준으로 해서 약 6주 동안 130억 불 정도, 그러니까 한화로 14조 원 정도가 유입이 됐다고 하죠. 자, 그렇다면 추가로 얼마나 더 유입이 되는지 봐야 되는데, 과거사를 보면 6주 유입을 가지고 시장의 방향성을 보지 않았습니다. 보통 10주 이상 유입이 돼야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4주 추가 유입이 되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아마도 많이 미국이나 선진국에서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 빠진 거 대비로 아마 저점 매수를 진행한 것이 아닐까. 모비우스 같은 경우에도 신흥국은 아직 저점에 대한 기회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 그들이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10주 이상 매수 유입이 되는지를 꼭 확인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미국 시장을 기술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미국 시장을 기술적으로 보면 오늘 밤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렇게 뚫고 가는 저 진짜 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약간 웃으면서 말씀드리니까 되게 특이한 케이스로 올라가고 있다. 물론 뭐 못 올라가는 부분은 없습니다. 시장은 뭐 도래 힘이나 이벤트의 이슈에 의해서는 올라갈 수 있죠. 근데 이렇게 올라갔을 경우에 만약에 진짜라면 여기까지 오늘 다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의 이벤트가 시장에서 원하는 만큼의 결과치다라고 한다면 이만큼까지 올라가면, 이만큼이면 지수가 얼마냐면요, 26,200입니다. 그럼 지금 지수가 25,500이니까 약 700포인트? 700포인트면은 한 2.5%에서 3% 정도 오늘 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후엑스펜 이걸 치고 가는 모습이 나와야 진짜일 거다. 물론 치고 나고 난 다음에도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진짜로 트럼프가 시진핑과의 대화에서 무역 분쟁에서 정말 시장에 공감할 수 있는 내용, 또 그것이 타당하다고 느껴진다면 기술적으로는 요 꼭지점 26,270 정도까지는 무조건 가야지만 진짜일 거다. 만약에 오늘 가지 못하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해석이 제가 해석한 것처럼 불확실성 해석을 해버린다면 시장은 또 다른 하락이 깊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오늘 장이 정말 중요한 상황이 될 거다. 왜냐? 미국하고 분쟁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정확한 상황이 나타나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주봉으로 확인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봉으로도 역시 이 부분을 돌파해야만이, 요 캔들을 돌파해야만이 후행스팬으로도 완전히 호전세가 나온다. 그래야지만이 지난번 고점까지 갈 수 있는 공간이 열릴 거다라는 거죠. 자, 문제는 뭐냐면 이번 무역 분쟁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미국 시장이 추세를 타고 지난번 26,950을 돌파해서 갈 거냐가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저는 사실 그렇지 못할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거기까지 만약에 가서 높아야 된다면 새로운 시장이 열리겠죠.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미국 시장을 매매하거나 이걸 보고 추가로 갈 거라고 예상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특히 우리나라 시장에서 강력한 공격적 매수는 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 쓰고 있고요. 만약에 이것이 역사적 고점이라면 올라가도 제한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일이 화요일이죠. 내일장에 대해서 한번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내일장을 봐야 될 것은 삼성전자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지난주 금요일 날이요, 장대음봉을 줬어요. 그때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죠. 매도를 했는데 다시 외국인들이 오늘 매입을 하면서 끌어올립니다. 근데 좀 재미난 것은 뭐냐면 매도를 하고 매입을 했는데 이 양봉이 음봉을 메워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떨떠름한 거죠. 지금 이것이 결국 다우 차트와 거의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외국인들이 매입을 해서 삼성이 시장을 다시 이끌어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거다. 왜냐면 이 시장은 삼성전자가 결국 맏형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끌고 올라가서 지난번 가격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정도 가격이 될 것 같습니다. 45,000원을 뚫어주는 모습이 나와야만이 시장이 정말 갈 수 있다라는 생각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결국 지금 이거는 일시적 이벤트로 끝날 거다라는 생각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섭의 마켓뷰 함께 하시면서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한 정리해봤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일정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